저녁 7시. 저 멀리 보이는 고급 아파트와 비교하면 내가 서 있는 골목은 허접해 보였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던가 부러운 감정 따위를 느끼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은 그럭저럭 내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좀 늦었네. 종종 걸음으로 고소한 튀김 냄새가 진동하는 옛날 치킨집과 몇 달째 문이 열리지 않는 참치집을 지나 한 칸은 될까 싶은 좁디 좁은 술집에 도착했다. 나무 판자로 솜씨 좋게 만든 입간판에는 엇들어진 글씨로 하소연이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엉성한 테이블 하나에 간단한 안주거리를 만드는 주방, 그리고 영업용 냉장고 하나만 달랑 있는 공간이지만 내가 가진 전부였고 너무도 소중한 곳이었다. 안녕하신가? 가게 문을 열기가 무섭게 손님이 찾아왔다. 남자인 것 같았다. 나이는 아마 30대에서 50대 사이일 듯 했다. 오뎅탕 하나랑 오징어 숙회 좀 썰어줘. 익숙하게 주문한 그는 냉장고에서 술과 잔을 꺼내는 걸 보니 단골이 모양이었다. 안주는 금방 완성되었다. 뜨끈한 오뎅탕과 데친 오징어를 초장과 함께 내가자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내게 술잔을 내밀었다. 요새는 말이야, 내가 아주 갈 데가 없어. 집에 가면 딸내미 눈치에 마누라 눈치에 쥐들끼리 깔깔대면서 놀다가도 내가 집에 딱 들어가면 둘 다 입 싹 다물고 딸내미는 쥐방에 휙 들어가고 마누라는 거실에서 드라마나 틀어놓고 있고 뭘 말해도 제대로 대꾸도 안 해줘. 내가 아주 숨이 턱턱 막힌다고. 그렇다고 또 회사에 죽지고 있자니 그러면 또 젊은 것들이 내 눈치를 보지 않나. 늙은이는 얼른 집에 가줘야 자기네들도 퇴근해서 애인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러 갈 테지. 그렇게 집에도 못 가고 회사에도 못 있으면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술 한잔 받기도 전에 시작된 하소연은 아주 오랫도록 계속되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니 어느 정도 쌓인 이야기가 풀렸는지 이번엔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하소연하는 것만큼 오지랖도 넓은 사람인 듯했다. 그래서 자네는 요새 어떤가? 어머님은 잘 계시고 애인은 아직 없나? 얼른 결혼해야지 자네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진땀을 빼며 대답을 해야 했다. 어머님은 잘 계시죠? 애인은 글쎄요, 아직 없네요. 적당히 넘어가려 했지만 명절에 찾아뵌 큰아버지처럼 쉽게 넘기진 않았다. 왜 없어? 친구도 있다며. 그 친구한테 여자 소개해달라고 하든가. 아무래도 예전에 내가 이 남자에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한참 듣고 나서야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속 시원히 떠든 것이 썩 마음에 들었는지 남자는 술값 외에도 팁이라면서 5만원짜리 한 장을 챙겨주기까지 했다. 오늘도 잘 마시고 가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만큼 편한 데가 없어. 자주 보세나. 뭐 당연히 다음에 또 봐도 자네는 날 알아보지 못할 테지만. 그 말을 마지막으로 비쩍비쩍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고는 가게 입구에 꼼꼼히 적어놓은 하소연 이용 안내 팻말을 바라보았다. 하소연.
본 술집은 한 번에 한 명의 손님만을 받는 1인 술집입니다. 주인장이 직접 술 친구가 되어 손님의 하소연을 들어드립니다. 안주는 직접 주문해 주셔도 좋고 다른 곳에서 포장해 오시거나 배달도 가능합니다. 주인장은 안면 인식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손님이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함은 물론 이 술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절대 발설하지 않으니 마음 놓고 속내를 털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알아보지 못한다. 맞는 이야기였다. 애초에 단굴처럼 보이는 그 남자를 난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 정확히는 알아보지 못한다. 팻말에 적힌 대로 심각한 안면 인식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기는커녕 사람의 나이와 성별을 가늠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낀다. 목소리, 말투, 복장, 버릇 등등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마저 꼼꼼히 기억하지 못하는 덕에 내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무런 부담 없이 어떤 하소연이고 할 수 있다. 물론 술친구 개념이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듣는 것이 일이었다. 방금 전에 남자와 같이 흔한 중년의 하소연부터 시작해서 남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비밀들과 윤리적으로 차마 꺼낼 수 없었던 숨겨진 욕망의 말들까지 직장 상사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얌전한 편이었다. 친척에게 욕정을 품었다는 사람, 지금 애인은 너무 질려서 바람을 피운다는 사람,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 애가 아닌 것 같다고 걱정하는 사람, 그런 걸 듣고 있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이 힘든 내 상황에서 이 술집은 삶의 이유 그 자체였다. 방금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때면 나름의 보람 같은 걸 느끼기도 했다. 취기가 살짝 올라오는 걸 느끼며 테이블에 정리하고 있자니 다시금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서오세요. 나야. 짧게 말한 남자는 오른손을 들어 독특한 손 모양을 만들어 보였다. 검지와 중지로 V를 만든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편 모습. 그 손을 본 나는 그가 누군지 알아챌 수 있었다. 상욱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이상욱. 고등학교 때부터 내 유일한 친구이자 3년 전 내가 이 하소연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 위해서 저 손동작을 고안한 것도 상욱이었다. 얼굴이나 옷으로 구분 안 돼도 이런 건 알아볼 거 아니야. 이제부턴 내가 너 볼 때마다 이렇게 할게. 그럼 넌 저거 상욱이구나 하면 돼. 상욱이가 주기적으로 날 끄집어내주지 않았다면 난 이 세상을 등지고 영원히 방구석에서 갇혀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내겐 소중한 친구였다. 이따 모임 있는데 시간 좀 비길래 들렸어. 간단히 술이나 한잔할 겸해서. 가볍게 이야기하며 자리에 앉는 상욱이었지만 사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게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안주를 내놓고 술을 따라주자마자 상욱이는 본론을 꺼냈다. 야, 친구야.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난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친구를 노려보며 말했다. 얼마 전에도 10만 원 빌려갔잖아. 그거 갚기도 전에 뭘 또 돈을 빌려달래. 알지? 아는데 나 요새 벌이가 영 안 좋아서 모임 가는데 빈털터리로 갈 순 없잖아. 내 사정 좀 봐주라. 내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상욱이의 말에 난 투덜거리며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개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다. 네 덕분에 가게 차린 건 맞는데 이리 다 가져가면 난 뭐 먹고 사냐? 미안해. 내가 진짜 꼭 금방 갚을게. 상욱이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돈을 챙겼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야, 이거나 먹고 가. 양념 잘 배서 맛있더라.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육볶음 접시를 녀석에게 밀어주었다. 너무하다는 듯 투덜거리며 말하긴 했지만 사실 돈 빌려주는 것 정도는 전혀 아깝지 않았다. 난 상욱이에게 구원받았고 상욱이 덕에 삶의 이유를 찾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 오히려 어떤 걸로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하기까지 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상욱이를 타박하는 이유는 그저 내 표현 방법이 서툴러서일 뿐이었다. 난 제육볶음을 맛있게 먹는 상욱의 모습을 난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오늘도 잘 먹었어. 돈 고맙고 다음에 또 보자. 친구를 배웅해주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테이블을 정리했다. 최근 들어 상욱이가 자주 찾아와 주는 덕에 힘이 든지도 모른 채 일할 수 있는 것 같았다. 휴대폰 진동 소리에 휴대폰을 들어 문자를 확인했다. 상욱이 아버님이? 상욱이 아버님이 보내신 메시지였다. 번호를 저장한 지 몇 년 되었지만 메시지가 온 건 처음이었다. 그런데 뭐야? 부고? 상욱이네 아저씨가 왜 부고 메시지를 보내셨지? 난 의아해하며 메시지를 열고 내용을 찬찬히 읽어봤다. 부고 고 이상욱님께서 2023년 1월 30일 날 별세하셨기에 상가 소식을 전합니다.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먼 곳으로 떠나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빈소 땡땡 장례식장 발인 2월 2일. 난 메시지 내용을 3번 정도 정독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다. 고 이상옥님 별세 오랜 투병 생활. 상욱이가 오늘 죽었다면 그럼 내가 본 상욱이는? 난 다급히 밖으로 나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내가 상욱이를 찾을 수 있을 리 없었다. 난 심호흡을 하며 상욱이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재혁이냐? 소식 듣고 전화 쳤나 보네. 그래, 고맙구나. 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인사도 없이 튀어나온 질문이었지만 아저씨는 친절히 대답해 주었다. 오늘 새벽에 떠났어. 걱정 마. 잠들 듯이 편히 갔으니 한 2년 넘게 고생했는데 이젠 좋은 곳에서 안 아프고 편히 쉬겠지. 뭐 좋은 걸 보여주겠냐고 주변에 연락도 않고 혼자 처절하게 병마랑 싸우더니만. 그래도 우리 아들 세상 헛살지는 않았나 보네. 이렇게 연락 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눈물이 배어나올 듯 슬픈 그 말에 난 절망감과 함께 말도 못할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난 꼭 찾아뵙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분명 2년 전쯤 연락이 끊긴 적이 있었다. 하지만 몇 달 뒤 상욱이는 가게로 찾아왔고 그가 나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웃의 번호를 주었고 자주 가게로 찾아왔다. 언제나 내게 그 손동작을 해보이며 옛날의 기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묘한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진 기억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 손동작만 안다면 누구든 내 앞에서 상욱이가 될 수 있었다. 난 휴대폰을 들어 저장되어 있는 상욱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나 바쁜데? 등줄기로 소름이 타고 올라왔다. 한참 동안 숨을 가다듬은 뒤에야 간신히 입을 열 수 있었다. 너 누구야? 전화기 너머에선 잠시 말이 없다가 탄식 섞인 말이 들려왔다. 아이씨, 걸렸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다. 곧바로 다시 걸어봤지만 차단했는지 통화가 되지 않았다. 다시금 타오르는 소름에 호흡이 힘들어짐을 느끼며 가게에서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를 한참 들이마시고 나서야 조금은 진정이 되는 것 같았다. 힘겹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역시나 내겐 다 똑같아 보였다. 가짜 상욱이도 지금 이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까? 구역질과 함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제 와서 그 가짜가 누구인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았고 또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친구 하나 알아보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혐오스러울 뿐이었다. 난 천천히 가게로 돌아왔다. 하소연. 언제나 뿌듯하게 바라보던 이 깜판이지만 지금은 헛웃음만 나왔다. 하소연은 무슨 들어줄 깜냥도 안 되는 주제. 이 깜판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는 버너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켰다. 바싹 마른 나무 간판이 좋은 냄새를 풍기며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죽으면 상욱이 만날 수 있나? 할 게 뭐야. 씨발 알아보지도 못할 거면서. 점차 커져가는 불이 가게로 옮겨 붙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난 자주 섞인 웃음을 지어냈다.
난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또다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담배라도 피고 있지 않다면 긴장되고 떨려서 견딜 수 없었다.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꼭 잡아야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불안함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진에서 봤던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며칠 전 과도한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내게 한 사람이 접근했다. 그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온다면 그중 20%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고작 20%지만 그 액수만 해도 빚을 갚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많았다. 보나마나 위험한 일이겠지만 이대로 가다간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난 그만 그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다. 물론 착수금이라면서 나에게 내밀었던 현금 뭉치가 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다. 그 사람의 설명은 간단했다. 특정 시간 공원에 가서 앉아있으면 중년 남자 한 명이 다가올 것이다. 그 남자에게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주면 끝이다. 단 무조건 돈을 먼저 받고 나서 물건을 건네야 한다. 또한 상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물건이란 게 어떤 건지 대충 알 것 같았지만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다. 찜찜하긴 하지만 이번 일만 잘 끝나면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였다. 멀리서 사진에서 봤던 중년의 남성이 내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난 모자와 마스크를 고쳐 쓰곤 똑바로 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겉으론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남자가 다가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내 옆자리에 앉았다. 이리 이야기 들은 대로 남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법 묵직해 보이는 가방을 내게 내밀었다. 나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돈을 받은 뒤 테이프로 단단히 봉개진 상자를 건네었다. 제법 묵직한 것이 내가 생각한 그것이 맞는 것 같았다. 내가 내미는 상자를 본 중년 남자는 약간 주저하다가 물건을 받았다.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입만 살짝 열었다 닫았을 뿐 말을 하지는 않았다. 가방 무게를 가늠해본 나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을 빠져나갔다. 이제 이 가방을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 실어놓으면 끝이다.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 통장으로 약속한 돈이 들어온다. 난 잠시 동안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칠까 고민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괜히 욕심부리다가 어떤 꼴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냥 얌전히 받을 것만 챙기는 것이 뒤탈이 없을 것이다. 미리 지시받은 대로 트렁크에 가방을 실어놓고 찾기를
자동차 아래 숨겨놓았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목이 말라왔다. 난 일도 끝났겠다. 캔맥주라도 사가지고 갈 생각으로 편의점을 찾아 나섰다. 홀가분한 기분으로 걷고 있던 그때 갑자기 눈앞에 조금 전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다. 그 중년의 남성은 날 찾으려 열심히 뛰어다닌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날 죽일 듯 노려보고 있었다. 설마 물건이 잘못된 건가? 나로선 알 길이 없었다. 그때 남자가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내밀며 내게 말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다. 아는 게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말도 없었다. 그 남자는 내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는지 상자를 집어던지며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막대기처럼 생긴 전기 충격기였다. 그리곤 맹렬한 기세로 내게 달려들었다. 난 순간 당황했는지 반응이 늦어 남자가 휘두르는 전기 충격기를 피하지 못했다.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그 남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쓰러진 나에게 전력을 다해서 구두발을 날려댔다.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에 몸부림치던 내 눈으로 남자가 집어던진 그 상자가 보였다. 그런데 상자 안에는 피로 얼룩진 여자아이로 추정되는 잘린 머리가 들어있었다. 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다 중년의 남성은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돈만 받으면 내 딸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딸은 안전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 저게 뭐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아무래도 내 생각보다 더 위험한 일을 맡았던 것 같다. 내 딸은 애 엄마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던 애야. 내가 조심스레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웃으면서 축하해줬던 그런 아이란 말이야. 새엄마한테도 죽은 친엄마처럼 상냥하게 대해준 그런 아이였다고. 그런데 그런 착한 아이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서 저런 모습으로 돌려보내? 넌 내가 용서 못해. 죽여버릴 거야. 남자는 다시 일어나 내게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다. 난 허탈한 마음으로 판사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 내가 아무리 정황을 설명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질 않았다. 모두가 내 말은 그저 쓰레기 같은 범죄자의 추악한 변명으로 치부할 뿐이었다. 돌아가는 꼴을 지켜보고 있자니 그 중년 남자는 제법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이제 와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한숨을 쉬고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눈에 불을 켠 채 날 노려보고 있는 그 중년의 남자. 그의 옆으로 아내인 듯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났다. 날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 내게 일을 맡긴 그 사람이었다. 재훈이라면 전처의 딸이 그리 예뻐 보일 리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 딸이 예의가 바르고 착해도 말이다. 저 여자는 눈에까지 같은 손해를 없애려 다소 과격한 방법을 선택한 모양이다. 난 남의 집 가정사에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휘말리게 된 것이다. 나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보일 듯 말 듯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충격에 빠진 나는 판사가 사형이라고 말하며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아침 6시. 사랑받길 갈구하는 여자의 고된 하루가 시작되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 잠에서 깨서는 간신히 눈을 뜨고 휴대폰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온 메시지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그 사실이 다행스러운지 실망스러운지 묻는다면 둘 다라고 할 수 있다. 마음 같아선 먼저 안부 인사라도 하고 싶지만 이내 참기로 한다. 먼저 내가 연락하는 것을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가 원할 때, 그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일방적으로 연락을 준다. 어제 지우지 못한 화장 때문에 눈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끼며 욕실로 향했다. 밤새 피부를 괴롭히던 화장을 말끔히 지워냈지만 개운함보다는 맨 얼굴을 드러냈다는 불안감이 찾아왔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뒤 거울을 보지 않고 곧바로 화장대로 향했다. 맨 얼굴을 마주하는 게 내키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외면할 수 없다. 한숨을 내쉬며 마주한 얼굴. 내 본 모습이자 내가 가장 바라지 않는 모습. 해지라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절망적인 모습에 치를 떨어준 뒤 서둘러 화장을 시작했다. 시계의 긴 바늘이 한 바퀴 반을 돌고 나자 못난 해지에서 미녀 제시로 완벽한 변신을 할 수 있었다. 제시, 그가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다. 제시? 제시라고 부를게. 네 눈동자랑 잘 어울리거든. 평범이하였던 내가 외모만 보는 그의 눈에 들 수 있었던 건 화장술 덕분이었다. 이러기 위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 직업과 능력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화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그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었다. 단 한 번 난 그에게 해지로서 마주 선 적이 있었다. 그가 분위기 좋은 호텔로 날 데려간 그날, 화장조차 지우지 않고 제시로서 그에게 안긴 뒤 불안감을 가진 채 제시라는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그의 앞에 섰다. 다행히 그는 충격을 받거나
날 미워하지 않았다. 뭐, 괜찮아. 하지만 난 혜지보다 제시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내 앞에선 언제나 제시로 있어줬으면 좋겠어. 이후로 난 완전하게 제시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날 불러내는 건 주로 밤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였다. 평일과 주말 대중이 없었기 때문에 난 퇴근 후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화장을 지우지 못한 채 그에게 전화가 오기만을 꼬박 기다려야만 했다. 술에 취해 살짝 꼬인 목소리로 내가 보고 싶다고 말해주기만을 바랬다. 그 어디로도 나가지 못하고 휴대폰을 옆에 딱 끼고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자정이 넘어감에도 희망을 놓지 못한 채 새벽 3시가 넘어갈 때쯤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어 버린다. 지우지 못한 화장을 눈물로 씻어내며 피부 트러블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이젠 더 신경 쓰지 않는다. 혜지가 조금 더 못나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 내가 그의 애인이 아닌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었다. 또 그가 날 찾는 이유가 사랑이 아닌 욕정인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저히 놓을 수 없었다. 그저 막연하게 삶에 지친 직장인들이 혹시나 하며 복권을 사는 것처럼 어쩌면 조금이라도 그가 날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옅은 기대감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새벽 1시를 넘어갈 무렵 갑작스런 메시지 소리에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졸고 있던 나는 다급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였다. 샤인 모텔 408호. 그뿐이었다. 애정도 무드도 없는 글자지만 비참하리 많지 기쁜 마음이 들었다. 서둘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울을 확인하고 제시의 얼굴을 잠시 손본 다음 택시를 타고 그에게 달려간다. 날 마주한 그에게선 역시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그럼에도 그의 품은 따뜻했다. 충족되지 않는 애정을 갈구하며 그에게 안긴 뒤 그는 다정한 키스도 없이 욕실로 들어갔다. 그를 따라 들어가 씻는 대신 난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다. 여기서 씻을 수도 그의 품에서 아침을 맞을 수도 없었다. 그의 앞에서 해지가 되면 안 되니까. 제시로 와서 제시로 안기고 제시로 떠난다. 그게 그의 규칙이었다. 무심코 보게 된 그의 휴대폰 화면. 이름 크리스. 한참 동안 놀리던 전화는 부재중 표시가 뜬과 동시에 크리스란 여자가 보낸 메시지를 띄워주었다. 미안해. 깜빡 잠들어서 전화 못 받았어. 어디야? 내가 갈까? 아마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여자인 듯했다. 이 여자도 그에게 크리스로서만 다가설 수 있을까? 그때 조급한 크리스의 다음 메시지가 들어왔다. 린다랑 있는 거 아니지? 미안해. 전화 좀 받아줘. 린다. 린다라는 여자도 있는 모양이었다. 그가 여러 여자를 만난다는 건 새삼스러운 것도 없는 사실이었지만 전에 없는 기분이 들었다. 제시, 크리스,
린다. J, K, L. 내가 제시인 건 눈이 예뻐서가 아니다. 그저 그가 편의를 위해서 알파벳 순으로 이름을 매겼을 뿐. 샤워를 끝낸 그는 내겐 눈길조차 주지 않고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 잠에 빠져들었다. 난 말없이 불을 꺼주고는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새벽 3시. 집에 돌아와서 그제서야 씻어내고 외롭고 슬픈 해조로 돌아왔다. 그나마 오늘은 호출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화장을 지우고 잠시나마 제대로 눈을 붙일 수 있다. 아침 6시면 다시 출근 준비를 해야 되니 딱 3시간 동안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던 질문을 다시금 던졌다. 하지만 너무나 서글프게도 이번 역시 이 질문이 날 변화시키지 못했다. 다시 아침이 오면 사랑받길 갈구하는 제시의, 아니 제이의, 아니 혜지의 고된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와서 그 3가지 이름 중 내가 뭘 더 원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셋 다 원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크리스나 린다보다, 그리고 어쩌면 존재할지 모르는 아이리스나 마틸다보다 제시가 더 행복했다는 터무니없는 위안을 삼을 뿐이었다.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는 심하게 낙후되었던 만큼 떠도는 계단들이 여럿 있는데, 그 계단들 중 머리를 내미는 여자라는 괴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에는 높은 언덕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가 있었다. 이 고등학교는 후문과 정문, 그리고 쪽문으로 총 3개의 문이 존재한다. 쪽문의 경우 등교 시간에는 굳게 닫혀 있지만 하교 시간에는 활짝 열어놓는다. 쪽문으로의 길은 현재 깔끔한 포장길과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며 위험해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과거 재개발이 되기 전 쪽문은 비어있는 집과 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위험한 비포장길, 또 심지어 낡은 폐가까지 있는 곳으로 밝은 대낮에도 정말 무섭고 음침해 보였다. 그래서 그런지 하교 시간 쪽문의 길은 일진 아이들의 흡연 장소이자 탈선구역이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도 유일하게 피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곳은 4층짜리 빌라와 연립주택이 붙은 작은 골목길이다. 그 골목길은 학생들이 자주 애용하는 흡연 장소였지만 어느새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바로 이 골목길에서 빌라 3층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어떤 여자가 골목길에 있는 학생들을 쳐다본다는 소름 끼치는 소문이었다. 그 창문은 화장실 창문 같은 작은 창문으로 사람 얼굴만 간신히 내밀 수 있는 창문인데, 어느 날부터 어떤 한 여자가 그 창문을 통해 골목길의 학생들을 계속 쳐다봤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머리는 단발머리에 떡이 잔뜩 져서 윤기가 나고 나이는 18살쯤 되어 보이는 앳돼 보이는 여자로 왠지 서글픈 눈빛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 그녀를 발견했을 때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계속 창문을 통해 쳐다보니까 담배를 피던 녀석들은 뭔가 짜증났는지 욕을 내뱉거나 꺼지라는 등 거친 말투로 그녀에게 욕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계속 고개를 내밀어 그들을 쳐다보며 학생들이 볼일을 마치고 사라지면 다시 창문을 닫고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창문을 통해 자꾸 쳐다보니까 학생들도 어느 순간부터 오기가 생겼는지 어느 한날은 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그녀가 고개를 내밀기만을 한참을 기다렸다가 얼굴을 내밀 때 욕설을 퍼부으며 돌을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서글픈 눈빛을 한 채 학생들을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학생들은 너무 당황했다. 또 한편으로는 무서워서 그 골목을 떠났고 한동안 그 골목은 찾지 않았다. 그러다 이 학생들은 무언가 알아차렸다. 그 4층 건물의 빌라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학생들이 소리치고 담배를 그렇게 펴대는데도 그녀 말고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담배 냄새는 바람이나 나가는 길을 통해 빠질 수 있지만 그렇게 고래고래 욕하고 소리치는데 골목길 창문을 통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나와보는 사람 없었고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 빌라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빌라의 출입문 쪽으로 나가면 종종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정면 창가에서는 각 층마다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었는데 작은 화분들 혹은 빨랫감들이 그 증거였다. 분명 사람들이 사는 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골목길에 있는 화장실 창문들은 3층 창문의 그녀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고 그 창문을 통해서 학생들을 혼내거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으며 심지어 빌라 출입문으로 나와서는 그쪽 골목길로 들어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아주 가끔 빌라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학생들이 버렸던 담배꽁초나 쓰레기 따위들을 종종 치울 뿐이었다. 처음에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 빌라에서 살고 있던 학생이 그 해당 학교로 입학하게 되면서 이 이야기는 더 미궁으로 빠지게 된다. 그 학생이 해당 고등학교로 입학하면서 여러 학생들은 그에게 3층 여자에 대해 물어보았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고 왜 그런 것인지 말이다. 헌데 돌아온 학생의 대답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답이었다. 그 학생은 자신이 바로 3층에 산다는 것. 그의 가족은 엄마와 아빠 또 남동생 뿐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골목길로 가본 적이 없어 골목길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만 최소 그 빌라에 3년간 살면서 젊은 여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자기 집에서 외부로 이어진 화장실 창문이나 작은 창문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창문은 딱 두 곳, 안방 창문과 베란다 창문이 전부이며 화장실 창문의 경우는 내부와 이어져 아파트 내부 계단 쪽에 있다는 것이다. 즉, 집안 내부로 이어진 골목길 쪽 창문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골목길 창문은 실제 존재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막혀 있다고 했다.
빌라의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쪽이 화장실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화장실은 공사가 중간쯤 되었을 때 위치가 바뀌어서 현관 옆으로 옮겨졌으며 그 골목길 창문 쪽 내부를 콘크리트 따위로 대충 땜빵하고는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모든 가구에서 창문이 필요 없는 쪽방이나 창고로 사용한다고 했다. 다만 골목길 쪽의 외부에서는 부실공사 덕인지는 몰라도 과거 공사 중간에 만들어진 창문은 그대로 유지되어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창문처럼 그대로 존재했던 것이다. 물론 이 빌라가 지어진 지는 10년이 넘은 과거이고 이사 온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알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로 확실해진 것은 내부에서 그 골목길 쪽 창문을 통해 외부를 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이 구조는 3층뿐만 아니라 모든 층의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본 여자는 그 창문에 달려있는 머리였거나 귀신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날 뒤로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그 골목길은 절대 가지 않았으며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까지 소문은 퍼져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동네 주민으로부터 충격적인 과거의 사실이 밝혀졌다. 그 빌라가 지어진 지 오래되기도 했고 집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한 주변 집주인들이 재빨리 잠재운 이야기가 이제서야 밝혀진 것이다. 해당 빌라가 한창 공사 중일 당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동네는 음침하고 어두워서 꼴통스러운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공사 중인 건물은 그들에게 탈선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어두운 저녁 공사 중인 건물로 들어와서는 술판을 벌리거나 땡판을 쳐놓곤 했었다. 그러다 술에 취한 어떤 한 여학생이 그 3층 창문에서 머리를 빼꼼 내밀고 놀다가 4층에서 떨어진 공사 잔해에 맞고는 그 자리에서 머리만 고꾸라진 채 즉사했다는 것. 그 당시 동네 주민들은 신식 빌라가 들어온다는 기대와 함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값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집값이 떨어질까 이 소문이 퍼지길 원하지 않았다. 또한 이 소문이 퍼지면 건물주와 건설업자들도 좋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재빨리 배상을 하며 소문을 잠재웠고 원흉인 그 작은 창문 쪽은 모두 막아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외부 쪽 창문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그것은 빌라 근처에 사는 어느 무당의 제안이었다. 그 무당의 말로는 외부 창문까지 막아버린다면 죽어버린 여자의 영혼은 창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빌라에 이사온 사람들에게는 여러 악재가 겹칠 것이라는 것. 무당의 제안을 승낙한 건설 관계자는 그 제안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고 결국 외부 창문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막혀있는 괴이한 모습의 빌라가 완공된 것이다. 물론 3층을 제외한 모든 층도 막아버렸고 창문만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하지만 이 행위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 것인가? 그 여자의 영혼은 안쪽으로도 그리고 창문 밖으로도 나가지 못한 채 창문틈에 갇혀 성불하지 못했고 죽기 전의 나이와 비슷한 학생들에게만 여자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자신의 부주의로 죽음을 초래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학창시절 자신의 인생을 펼치기도 전 죽음을 겪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학생들을 보며 억울함, 또 그리움 등 여러 복잡한 감정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더 잘 보였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치운 동네 주민들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일이 있고 동네 주민들은 그녀의 성부를 위해 추도제와 굿 그리고 여러 공양 등을 행하였고, 실제 그들의 기도와 추도가 도움이 되었는지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내밀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는 모두 재개발돼서 고등학교 쪽문의 길은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었으며, 해당 빌라 또한 재개발되어 깔끔한 원룸 건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골목길에 대한 괴담은 더 이상 커지거나 추가되지 않았다. 오늘도 실수 없이 기침이 나오기 시작한다. 며칠 전부터 감기에 걸려 죽을 맛이었다. 그 덕에 일하던 회사에서도 민폐였고 여러모로 주변에게 민폐였다. 남친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내 우체통에 감기약을 넣어주었다. 사실 남친이 약을 넣었나 확실한 건 잘 모르겠다. 남친 아니면 날 챙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남친이 약까지 보내주었는데 전화라도 해야겠다. 전화를 거니 수신음만 들릴 뿐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방 출장이 워낙 많다 보니 전화를 받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도 고맙단 표현은 해야 내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난 문자로 고맙단 인사를 전했다. 그런데 요즘 남친이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바빠도 가끔 안부 전화는 했었는데 최근 들어 카톡마저 안 하고 있었다. 난 남친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는 그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들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듣게 되었다. 점심시간. 맛있는 반찬이 나왔지만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기침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나는 쏟아지는 기침을 입으로 막으며 가방에서 그 감기약을 꺼냈다. 그 작은 유리병 안에 하얀 알약들이 들어있었다. 또 유리병 뚜껑에는 남친이 그린 것 같은 귀여운 스마일 표정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알약을 두세 알 손바닥에 놓고 그대로 입에 가져다 넣었다. 그리곤 물을 삼켰다. 잠시 후 약을 먹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금세 기침이 멎게 되었다. 남친은 이런 약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특했다. 퇴근하고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 나는 내 우체통에 무언가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하얀 봉투였는데 봉투 겉에는 발신인이 쓰여있지 않았고 밀봉되어 있었다.
하지만 분명 내 이름이 쓰여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보낸 것만큼은 확실했다. 봉투의 입구로 찢어보니 웬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사진 뒷면에는 매직으로 7월 14일이라고 알 수 없는 날짜가 쓰여 있었다. 7월 14일이면 무려 2주 전의 날짜다. 그리고 뒷면을 다시 뒤집어 사진을 보는 듯 난 사진 속 끔찍한 그 광경에 웬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불에 타서 새까매진 시체였다.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사진을 그대로 냅두고 집으로 냅다 도망치고 말았다. 누가 저런 못된 장난을 했을까? 나는 몹시 기분이 불쾌해졌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하고는 금세 잊어버리려 노력했다. 여느 때처럼 저녁 노을이 다 되어 퇴근했다. 요즘은 몸이 많이 찌뿌둥한지라 좋아하던 회식 자리마저 피하곤 한다. 물론 내 기침도 한몫하지만 말이다. 현관 입구에 들어서자 내 시선은 우체통으로 몰리게 되었다. 하얀 봉투. 그것이 우체통에 꽂혀 있었다. 난 별일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왠지 모르게 어제처럼 심한 장난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하얀 봉투는 마치 일부러 그런 듯 아슬아슬하게 꽂혀 있었다. 마치 이 편지를 빨리 뽑아서 보라는 듯 말이다. 그 하얀 봉투는 내 손을 끌어당기는 듯 봉투 쪽으로 향했다. 나는 봉투를 잡고 들어올렸다. 어제와 같이 발신인은 적혀있지 않았고 수신인만 적혀있었다. 어제처럼 장난은 아니겠지? 이번엔 어제와 다르게 봉투가 두툼했다. 봉투 안엔 여러 장이 들어있는 듯 보였다. 난 봉투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뜯고는 내용물을 검지와 엄지로 조심스럽게 꺼내 올렸다. 편지 속 내용물들은 마치 궁금증을 일으키듯 모두 뒷면을 향해 있었다. 왠지 모를 긴장감에 사로잡히며 사진을 조심스럽게 뒤집었다. 이게 뭐지? 난 사진 속 무언가를 처음 본 순간 이게 무엇일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뼈를 찍은 사진이었다. 어제 사진 속에서 봤던 시체에 불을 태운 건가?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넘겼다. 이번 사진은 망치로 뼈들을 사정없이 때린 듯한 사진이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근데 이거 진짜 사람의 뼈가 맞는 건가? 계속 보다 보니 끝이 궁금해졌다. 곧바로 다음 사진을 넘겨보았다. 이번엔 방금 사진의 뼈들이 가루가 되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점점 뭔가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대체 뭐지? 난 곧바로 한 장을 더 넘겼다. 그런데 그 뼈가루가
작은 캡슐에 담기는 모습이었다. 이제는 불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까진 정확힌 모르지만 말이다.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아있다. 난 조금 주저했다. 지금 이 마지막 사진을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넘겼을 땐 뚜껑에 스마일. 그것은 어디선가 본 느낌이었다. 난 가방에서 약이 든 병을 황급히 꺼내보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엔 이것과 똑같은 스마일이 그려져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손에 힘이 풀린 나는 약병을 떨어뜨렸다. 약병은 떨어지면서 산산이 깨어져서는 안에 든 하얀 캡슐과 함께 사방으로 뿌려졌다. 설마? 나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발 사진의 주인공이 남자친구가 아니길 빌었다. 길어져가는 신호음은 내 마음을 더욱더 애태웠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들어본 벨소리가 슬며시 들려오고 있었다. 내 고개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옮겨졌다. 그곳은 지하의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벨소리는 신호음과 같이 지하의 어딘가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노을진 태양을 등지고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땐